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의 주부길 편집인입니다.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번 4월 총선에 걸려 있습니다. 마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에서 이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이 정치 분야, 그러니까 헌정, 법제, 검찰 개혁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가지 꼭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해 주실 분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미연 교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미연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네. 문재인 정권에게 더 이상 한국을 맡길 수 없다. 예. 특별히 이제 이 헌정 분야, 법제 분야, 검찰 개혁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현재 14꼭지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 선정을 한 게 인사청문회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019년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그 최고위 공무원 숫자가 22명이거든요. 예. 예, 이 정도 되면 인사청문회 왜 두냐 하는 왜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전혀 그러니까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임명할 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법 비리 사실이 확인이 안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 재판할 때 쓰는 거고요. 예. 아니 인사청문회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려면 뭐하러 해요? 그냥 범죄 경력 조회 한번 해보면 되는데 예.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많은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확인된 거는 없으니까 강행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더라. 그러면 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인사청문회 올리는 게 그럼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가 보네요. 예, 두 번째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쪼개기 임시국회를 말했는데 네. 정말 이번 20대 국회 예. 참 이 평가하기도 좀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뭐 다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거는 그 소수에게도 그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임시 국회를 막 쪼개 갖고 막을 거면은 그 필리버스터 제도 역시 왜 도입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는 소수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건데 예. 여당이 안건 올려놓고 여당 의원이 거기서 지금 발언하고 있으면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 희대의 코미디라고 보여지겠는데 이번에 20대 국회 특별히 그 선거법을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면서 했던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작태들을 보면 이게 정치인가? 또 이러고도 어떻게 국민들한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글쎄요, 그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춰보는 것 같아서요. 예. 이럴 때 솔직히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제 이야기인 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들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선거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기로 따지면 경기의 규칙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경기의 규칙이라면 거기서 뛰는 선수들의 합의로 결정을 해야지. 예. 그쪽에서 좀 잘하는 선수가 일방적으로 정한 룰로 경기를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저희가 경험을 했던 유신 독재 시대에도 이런 그 경기 규칙은 항상 여야 합의로 해왔거든요. 예. 이번에 정말 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를 동원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과연 발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1 협의체라는 것은 사실 국회 법 규정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법적 그러니까 근거 전혀 근데 없죠. 그 4+1 협의체에서 이야기한 모든 논의했던 내용들도 기록으로 전혀 남겨 있지 않고 원래 그게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다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법상 근거가 없는 단체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록도 남길 그게 이유가 지금 없는 거죠. 공식 단체인 것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법을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 4+1로 해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번에 원내정당 진입할 거다 꿈에 풀었는데 네. 완전히 토사구팽 당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정의당 하는 걸 보니까 속이 고소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정의당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왜 몰랐을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공수처 설치. 결국은 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결국은 소수 정당한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당도 유혹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생당이 됐지만 네.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대한신당 같은 데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다 니네들한테 가져갈 거니까 대신 공수처 달라 그래갖고 얻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공수처 문제 네.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죠. 그 공수처라는 게 사실 상권 분립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굳이 집어넣자면 행정부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입법부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공수처장은 그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르거나 뭐 자기가 임명된 배경을 고려해서 그 수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래서 정말 독립성이라는 게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끔찍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검찰은 이제 헌법에 보장된 기구니까 뭐 네. 그렇다 치는데 예. 헌법에도 없는데 이렇게 공수처 검찰 위에 존재하는 법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이게 지금 뭐 막무가내로 일단 통과는 시켰는데 네. 이게 과연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세계에 별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서. 예, 중국에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중국을 왜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제일 먼저 다뤄야 될 문제. 이제 이 미래통합당은 공약으로 이제 이 공수처법 폐기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리해 주시죠. 이 부분 사실 뭐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국민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 과거에 어떤 경우도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바꿔친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 정기 인사철도 아니었거든요. 이분들을 그 인사 조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알죠, 이유를. 급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급했죠. 네. 네. 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사건이고 예, 예. 청와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개입된 사건. 글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로 검찰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인사조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수처법도 만들고 공수처법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수처법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아마 할 게 이 울산시장 선거부터 공수처로 걷어들이지 않겠나. 그래야 다 덮어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이런 인사 조치도 안 했겠죠. 예. 예. 결국은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 방해한 거 이거 네. 다섯 번째 들었고요. 네. 지금 여섯 번째는 검찰청법이 위반되는 검찰 인사를 강행했다 그랬는데 네. 무슨 말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검찰청법에는 네.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의견 들었다 그런 예,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법문에서 우리가 들어라는 그 네. 용어를 쓸 때는 음. 협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합의가 요구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라라는 뜻에서 이제 들어라고 쓴 건데요. 그걸 정말 듣기만 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심지어는 듣지도 않았잖아요. 예. 30분 전에 통보하고 올 테면 와라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그 얘기할 때 이제 법원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그 너무 오랫동안 정치만 하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법치주의에서 진짜 중요한 건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잊어버리셨다면 적어도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은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법무부 요즘 이 법무부 한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없을 무자 쓰던가요? 법무가 이제 일할 때 쓰는 무가 예. 아니고 없을 무, 법이 없는 부처다. 그건데 뭐
추미애 장관은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면 탄핵 1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뭐 그런 어떻게 불행한 생각하십니까?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언급하신 게 편파적인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보면은 뭐 세월호 관련자나 민노총 등 특정 세력의 경우에는 사실 무제한 쓰게 허용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용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훌륭한 법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게 편파적 자의적으로 운용돼 버리면 그건 최악의 법이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구에게는 보장하고 누구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광화문 광장이 아직도 세월호 이제 천막 대신에 천막은 철거된 천막은 걸로 철거됐지만 이제 아주 멋진 또 기념관. 건물 기념관 그렇죠. 해놨었잖아요. 예. 근데 그 기념관이 왜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야 되죠? 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념관 아니 이제 뭐 목포라든지 아니 뭐 가까우니까 아니면은 안산이든지 세워진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광화문 광장에 기념관을 세워놓고 거기서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사고만 터지면 광화문 광장에다 계속 기념관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 광화문 광장 문제를 들으셨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빗나갔다 그러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저희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히 수사하는 검찰을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검찰이 그렇지 못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열망을 외면한 채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누는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예, 그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의 방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니까 그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국민들이 네. 원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죠. 정반대로 간다. 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문재인 정부가 그 말로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이제 또 집권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이 더불어라는 뜻이 우리 국민과 더불어가 아니고 우리 편들끼리만 더불어. 그런 뜻인 것 같고 저희는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는 전혀 민주적인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당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언급을 하신 게 이 검찰과 사법부의 이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 예. 하는 건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사실 뭐 심지어는 전직 대법원장까지 뭐 그 구속하고 뭐 했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이 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인사에서 보면은 그 특정 학회나 단체 소속 인사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검찰이나 사법부의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농담할 때 그 재판할 때 담당 검사나 판사가 누군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예, 그래서 참 사법부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법원의 독립성 이게 그 형식적으로 물론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실질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면에서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대법원을 가리켜서 상권분립상의 대법원이 아니고 네. 대통령 직속 그 법원 이 재판 사무처 정도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 상권분립인데 이 상권분립이 이미 훼손됐고 네. 사법부가 행정부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시녀가 됐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만은 무조건 적폐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더 적극적 적폐를 저지르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룰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언급하신 게 탈북자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네. 이 탈북자를
사지로 보냈다. 얼마 전에 탈북자 송환한 것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돌려보낸 이유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상 북한 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청문회 때 계속 주장했던 그 무죄 추정용 원칙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범죄자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데려다가 그럼 재판을 해서 정말 그 살인을 저질렀으면 여기서 죗값을 치르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정말 손발 묶고 눈 가린 채 사지로 돌려보내는 거, 이거는 정말 그 반인도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예. 방송이라 참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우리 국민들 많았죠. 특별히 이번 선거에 탈북자들이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몇 분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당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탈북자들이 정치에 전면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 네. 그때 이제 통일부 장관도 거짓말을 했고, 네. 그 본인이 원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닌 걸로 나타났고, 아니, 이런, 원하는 예, 사람은 왜 그 묶어가지고 가요? 그것도 눈 다 눈까지 가리고, 가리고. 예, 예.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요즘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 먹으셨죠? 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한 게 또 선거법 개정이에요. 이러려고 예. 선거법 개정했나?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비례정당 만들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선거법 개정안 그 발의했을 때도 사실 야당에서 반대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사실 외국의 사례 보면 결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아니다라고 밀어붙였잖아요.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도 하면서. 없지만 우리는 절대 비례정당 안 만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정도 상황도 예측을 못하고 이제 일을 벌일 정도면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죠, 뭐. 근데 본인들은 그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의원 꼬주기 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예.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고 막 저지르다 보니까 어머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그 예측 능력이 없으면 감히 나라를 이끌겠다고는 나서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하여간 뭐 이거 말하자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하도 어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의원 꼬주기라면서 미래통합당이 할 때는 나쁜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헌법 위반이다 그러고 뭐 고소한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왜 회의는 하죠? 회의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죠.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짓이죠. 그다음 넘어가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속 터집니다. 주적 개념을 파괴해가지고 안보 위협을 초래한 것을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네. 우리가 싸우려면 사실 우리 적이 누군지 알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누가 적입니까?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자가 적입니다. 지금 적은 일본 아닙니까? 주적은 일본이고 그러니까요. 또 미래통합당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주적이 어딘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국군의 정치적 중립도 무시하고 이제 국군을 계속 정치 도구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안녕을 가장 위협하는 쪽은 북한인데 예, 그쪽은 자꾸 눈을 가리면서 다른 방향으로만 이렇게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삭제했고 예. 지금 하는 걸 보면 주적은 이미 일본으로 정해진 것 같고 네. 또 이제 안쪽에서 주적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적 같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닐 때 보면 기관 단총을 들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주적인가 하는 거 요즘 헷갈리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심각하죠. 이게요 예. 이미 한참 전인데요. 예. 국군 장병들하고 장교들 상대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주적이 미국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통계자를 다른-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다른 그런데요. 사람들도 아니라 예. 국군과 아이간 그쪽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 네, 장병들을 네, 대상으로 네. 했다는 근데 거죠.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높게 나온 건 그래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 육군 사관학교요. 그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그럼 제 그 사람들은 기억으로는 20, 그러면은 30% 이상으로 예. 이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통계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이게 진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자, 그다음 이제 말씀하신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특정 이념이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도록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사실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지난 정권의 그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했던 게 블랙리스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그 행태는 결국 화이트리스트를 강요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사실 어차피 재원이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 배제하는 거하고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사람 우대하는 거 사실 똑같아요. 동전의 앞뒤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과거에 그렇게 비난을 했는지 네. 모르겠으니까 동전의 앞은 싫으니까 그 뒤쪽을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 지난번에 이제 블랙리스트 이야기할 때도 박근혜 정권에서 아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적 행위를 한다. 이적 네. 행위라는 게 북한을 옹호하고 뭐 북한 편을 들고 대신 남쪽을 향해서는 공격을 하고, 네. 그런 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건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을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도 그렇다 그러면 정말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건 판단되는 화이트리스트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화이트리스트를 쓴다라 그러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예. 그 또 선정 기준이 그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선정 기준이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매우 유감입니다. 자, 마지막 14번째가 이제 적폐청산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보복을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보고 있다 보면 사실 그 우리 사극에서 맨날 보는 조선시대 사화를 보고 있는 듯한 드라마로 보면 느낌이죠. 참 재밌는데 현실에서는 참 이게 비극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증오 행위가 악순환되고 있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시간 14가지 이 헌정 분야, 법제 분야, 그다음에 검찰 개혁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미연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